과반은 넘는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지사님의 지지율이 그 지지층에서 50%를 넘는 것이고 우리 국민선거인단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선거인단도 있기 때문에 이 과반 승리론을 너무 이렇게 장담하면 안 되고 끝까지 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현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가장 핫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안 할 수 없는데요. 의원직 사퇴를 밝힌 윤희숙 의원, 부친의 세종시 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가족 투기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 땅이 지금 10억 이상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땅 주변에 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여당 입장 들어볼까요? 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윤희숙 의원의 그런 진정성을 좀 믿었습니다. 대선 후보 사퇴도 아니고 의원직 사퇴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땅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이분이 KDI에 근무할 당시에 내부 정보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상황을 봤을 때 좀 이분은 지금 사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특히 KDI에 근무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혹은 또 그 아버님 이름을 혹시 본인이 임차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이름을 임차한 것인지 부친께서 어떤 돈으로 이것을 사셨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 세종시로 중앙 기능을 대거 옮기는 것을 적극 찬성했는데 이제는 이 발언의 진위까지도 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윤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유명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입자가 되기 직전까지 2주택자였고요. 예. 이번에도 또 혹시라도 투기 의혹이 밝혀지면은 굉장한 실망감을 줄 것 같습니다. 예. 네. 야당은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곤혹스럽진 않고요. 그래요? 네. 사실 민주당이 더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글쎄요, 저는 지금 어제 오늘 일어나는 그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흠집 잡기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최재현 대변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관계에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 원래 사실 이 권익위 조사를 의뢰한 것이 민주당에서 먼저 했었던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 사실 이 탈당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있는데 어쨌든 의혹이 있으니까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정치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건 맞아요. 근데 예. 다만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의혹이 있다면 어쨌든 이 권익위에서 우리가 합수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틀린 예. 것만 제가 간단하게 지적을 해드리면요. KDI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이제 이 부친이 땅을 구매한 게 2016년이고요. 예. 2017년 7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거기를 산업 단지 지정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예. 일단 1년이 지난 시점에서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예타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 땅을 산 것과 예타가 이루어진 그 시간의 기간이 상당 부분 이제 3년 정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그 윤희숙 의원이 KDI에 근무하던 2019년에는 KDI에서 그 예타 심사를 하는 거기가 아니라 KDI의 스쿨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KDI라는 이름만 같다고 해서 KDI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거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추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산업 단지라는 것도 사실 그 5개의 산업단지가 그 주변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5개 중에 4개는 일반 단지입니다. 일반 단지. 일반 단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민간에서 개발을 해서 나중에 국가가 사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저 역시도 의혹이 있다 그러면 윤희숙 의원에 대한 합수본의 결과를 분명히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지금 사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하지 못했던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어떻게든 흠집 잡기 하려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리대요. 그러면 80대 아버지가 세종시에 연고도 없는 세종시에 3,300평의 땅을 네.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겠다라고 구매하신 것은 네. 이게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인가요? 그 농지 구매하는 인구 그 연령대 있잖아요. 그 중에 70% 이상이 70대 이상이 35%입니다.
그 대부분 나이가 70대 이상인 분들이 사실 농지 구입의 35% 정도의 상당 부분 많이 있었는데 70대 노인이 농지를 사는 것이 사실 3명 중에 1명인 건데 그거 갖고 이상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일단 그 부친께서 땅을 살 때 81세였고요. 만 79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36년생인데 네네. 16년에 사셨으니까. 근데 서울에 사시는 분이 시골에 세종에 3,000평의 땅을 농사짓고 샀겠냐? 이거는 국민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갈 것 같은데요.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의혹을 밝혀봐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이고요. 참고로 오늘 이 대표도 그런 네.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당연히 의혹이 있으면 본인이 해명해야 된다.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국민 눈높이에 못 맞았다고 하면 그거 역시도 비판의 소지가 있을 것이고 사실 비판의 소지조차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윤희숙 의원은 전혀 사퇴할 이유도조차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대 노인이 땅을 사는 거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사저 구입을 위해서 농지 매입을 한 나이도 69세인가 68세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건 제 생각에 납득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건 그러면은 일단 민주당은 뭐 KDI에서 근무한 시기와 부친이 땅을 산 시기가 뭐 일치하니까 미리 개발 정보를 알았을 까 이렇게 의심하신 것이네요. 뭐 개발 정보도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KDI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금 윤 의원의 제보가 당시에 기재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겠죠. 만약에 LH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직접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부산 담당이 아니었다. 그래도 LH에 근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윤 의원이 그 담당이 아니었다. 뭐 이런 것도 뭐 기간이 다르다 이래도 탄업단지가 지정한 이후에 예타를 했지만 탄업단지가 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미리 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것이 의혹인 상황이고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이 사건이 글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언론 분위기도 조금 달라진 것 같고 오늘 또 YTN에서 단독으로 쓴 것은 윤희숙 의원이 세종에서 특별 공급으로 받은 아파트 2억 4,500에 분양받아서 5억 원에 팔았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또 한 2억 4천쯤 된다. 이런 것도 기사를 썼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언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또 KDI까지 또 논란이 번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대표에 또 발목을 잡지 않느냐 이런 비판까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좀 두고 봅시다. 근데 이게 논란이 또 커져서 홍준표 의원이 나머지 대선 주자들도 전수조사 받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필요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당연히 동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가 되는 과정 중에서 또 상당 부분 검증이 이제 자연스럽게 또 되지 않습니까?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출 서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까다롭게 검사를 하게 될 것이고 사실 각 당이 지금 경선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경선 과정 자체에서 만약에 부동산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각 후보들이 오히려 더 먼저 지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홍준표 의원이 먼저 그런 식으로 이 대선 주자들 한번 부동산 의혹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 까보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하고 뭐 그게 이루어지면 더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강제할 수 없잖아요. 강제할 수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합시다 하고 이제 신사협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미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윤희숙 의원 일이 있기 전에 밝힌 바가 있고요. 사실 이제 후보뿐만 아니라 좀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 고위공직자 그리고 선출직의 이런 부동산 투기를 좀 미리 선거법상 미리 이제 검증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사실 KDI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전수조사를 이제 이번에 실시한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금융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식을 백지 신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안이했고 그래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처럼 그렇게 제도를 좀 근본적으로 막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제 공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용단이 필요하겠지만은 사실 권익위도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수사 권한도 없고요. 지금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사하는 건 좋죠.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만한 조사를 해가지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거야말로 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신사협정을 맺어서 우리가 다 같이 조사를 하자. 그거 100% 동의. 그러나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러면 사실 하나만 한 거고 오히려 좀 정치 요감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표만 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충분히 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비전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은 토론에서 비전 발표로 변경되는 순간 흥행은 안 된다라고 모든 분들이 예상했었고 실제로 흥행은 실패한 것 같아요. 다만 홍준표 의원이 본인 입으로 이게 뭐 하계의 발표 같다 이렇게 좀 깎아내렸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비전 발표에 신고도 평가가 많아요. 좀 싱겁긴 했죠, 솔직히 말해서. 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 예, 그리고 너무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았고 뭐 질문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논박을 하는 모습들을 좀 그렇죠. 기대하셨을 텐데 사실 7분간 프레젠테이션 내지는 이제 뭐 비전 발표회 정도로 그냥 발표회 수준에서 좀 머물렀다는 것이 아무래도 그 전에 우리가 이 토론에 관련돼서 굉장히 당내에서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소란도 있었고 뭐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 형식 자체가 뭔가 흥미롭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형식이었어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비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잖아요. 대부분. 이게 상호 논박을 통해서 조금 더 재밌어지고 구체적으로 되는 건데 짧은 시간 동안 이 추상적인 내용들을 계속 이제 나열을 하다 보고 또 후보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뭔가 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홍준표 의원이 하계 수준이다라고 한 거는 이게 윤석열 후보 당신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돌려가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뭐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김 비대위원 이야기처럼 주고받는 토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원희룡 잠시만요. 예. 원희룡 지사가 경선 준비가 마련한 경선 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김재섭 비대위원 경준이 들어가서 네. 있었죠. 예. 이런 발언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경준이가 관련된 경준이에서 이제 논의가 됐었던 거 그리고 이슈가 됐었던 건 결국 토론이었던 것이지.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합의를 하고 결정을 했던 경선 룰 자체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이견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경선 준비위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선관 출범하는 선관위에 저희가 안을 전달해가지고 예. 그 안을 참고해서 웬만하면 그대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미리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경준이를 띄운 것인데 예.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면 뭐하러 경준이를 사실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쪽 이해가 안 가는 발언 같아요. 한 후보 또 특정 후보에 의해서 지금까지 잘 쌓아놨던 합의됐던 내용 룰들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 이 당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당 후보들이 각각의 입김을 넣을 가능성이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준위에서 올린 안을 최대한 관철시켜서 선관위가 이것을 우리가 최종 후보가 선별되는 데까지 그 전에 있던 경준위에서 올린 안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룰을 바꾸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 모든 후보한테 다 입맛에 100% 떨어지는 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이거 한번 미리 겪었으니까 경선 원래 룰이 없던 경선 연기 주장하다가 안 되다가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연기됐고 했는데 지금 원희룡 전 지사의 이런 주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는 이 역선택 방지 조항 이런 거는 사실 이제 확장성이 좀 착상성이 힘들고 또 전례가 없고 좀 고립 조항이다 이런 의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필요가 없다. 사실은 지금 경선 인단이 200만에 달하기 때문에 역선택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이고 또 최근까지 지난 선거들도 이 당원과 국민들이 다 함께 이렇게 투표를 했다는 거는 이제 국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대통령이지 당원만 하는 것은 당대표다. 이런 의미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중요한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 입장에서 이렇게 유불리를 가지고 이미 정해진 그러니까 당의 룰을 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율이 30% 정도에 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거인단이 많이 모집될 것이라고 보이고 이런 조항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준이가 마련한 경선 룰이 1차 컷오프는 100% 여론조사. 네. 2차 컷오프는 7대3이잖아요. 네. 7대3인데 최지은 대변인 말처럼 역선택이 지금까지 우리 경선 선거에 이야기만 됐지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역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예컨대 제가 민주당인데 가령 뭐 국민의힘의 선거 결과에 뭐 약간 결과의 어떤 왜곡을 위해서 예. 일부러 숨기고 들어갔다 예. 하는데 사실 일단 여론조사 전화 받는 횟수가 극히 드물고요. 예. 그러면 내가 역선택을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역선택을 방지 조항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내가 역선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제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자면 국민의힘 지지자로 안 하고 민주당 지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쪽에 투표를 하겠죠. 민주당에. 애초에 역선택을 할 사람은 이미 모든 걸 속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항을 만든다고 해도 무의미하고 실제로 전화를 받아서 내가 역선택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전화를 받아서 역선택을 할 확률은 예. 사실 극히 드물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상에도 크게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예. 아까 전에 그 약간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제가 잠깐만 짚어드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인단을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 조금 구조가 달라요. 예. 저희는 선거인단이라고 하면 당원들, 그러니까 책임 당원이죠. 저희가 그 이 당비를 납부하시는 책임 예. 당원들로 구성된 그 선거인단이 있는 것이고요. 그 선거인단으로 구성된 이 투표가 당원 투표라고 부르고 나머지 예를 들면 70%는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예. 여론조사에 대해서 역선택 조항을 넣지 말지를 결정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약간 개념의 예, 혼동이 예, 있어서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선거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이 역선택에 대해서는 김 비대위원과 같은 의견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후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 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만든 경준이 이런 것도 한번 흔들어서 또 당대표 흔들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혹시 여기는? 글쎄요, 뭐 그게 당 대표를 흔들리고 하는 것까진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게 이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저희가 합의가 됐고 공표가 됐고 이미 그 선관위로 넘어갔던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실 역선택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그게 이준석 대표 흔들기든 아니면 정말 본인에게 유리한 룰로 바꾸자는 내용이든 명분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다음 주에 첫 지역 순회 경선이 있습니다. 모든 캠프가 첫 지역 순회 경선에 사활을 걸고 있을 텐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과반 이상 확보를 자신하더라고요. 사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봤을 때 그 중에서 이제 범여권 후보 중에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과반을 넘기는 합니다. 뭐 리얼미터, 뭐 KSOI 이런 조사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50%를 조금 넘는데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네거티브에 대한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정책 발표, 이제 분야별 정책 발표가 쏟아지고 그 이후로는 지금 지지 선언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원외위원장들 중에 이 지사님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 선언이 있었고 또 오늘은 뭐 학계에서 있고 뭐 어제는 뭐 예술인들이 있고 이런 지지 선언이 점점 쏟아지면서 좀 중도 확장을 하고 있다. 지금 지지층을 견고하게 다지는 건 넘어서서 중도 확장 분야이기 때문에 과반은 넘는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지사님의 지지율이 그 지지층에서 50%를 넘는 것이고 우리 국민선거인단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선거인단도 있기 때문에 이 과반 승리론을 너무 이렇게 장담하면 안 되고 끝까지 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물론 저는 다른 당이니까 예? 확실하지 않겠지만 예?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뭐 만만치 않게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 어떤 여론조사에는 뭐 그렇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이낙연 후보가 뭐 거의 따라잡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가 진실입니까? 그 야당은
그 1, 2 후보가 세게 붙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네요. 저희야 뭐 붙는 게 재밌죠. 네. 저희야 1, 2 후보가 세게 붙어주고 긴장감을 줘야. 예, 저희도 결선 뭐, 투표 가서 막 서로 뭐 네거티브하고 망가져라.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낙연 후보의 선전을.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의 그 흥행이 더 성공을 해가지고 본선에서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원팀이 안 될 거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으니까 만일 결선 투표로 가면 그 시간 3, 4일 동안 정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네거티브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이야기 있으니까. 그거는 흥행이라기보다는 약간 불난집 구경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서로 너무 치고받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데, 결과는 네.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테니까요.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은 입학을 취소했는데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벌써 이 입학 취소 반대하는 청원이 25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이 취소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여당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 부산대 결정이 좀 정치적인 사건을 좀 적법적이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좀 처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산대 결정한 것 중에 3심 최종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면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예. 이것을 지키지 않고 최종심을 보고 지키지 않고 지금 판단을 했는데 과거에 이 학교에서 최종심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나? 그럼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은 지금 취소한 걸 다시 취소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또 부산대는 이게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왜 이것을 절차를 무시하고 급하게 기자회견까지 했나? 이런 것들이 좀 절차가 좀 이상하고 그리고 이게 아버지를 사실은 겨냥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가족의 피해를 보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런 부분이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결정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는데 이게 부산대가 최종심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얘기했는데 3월 24일 날 교육부에서 이거는 무죄추정 원칙과 상관없으니까 2심 결과 보고 빨리 판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그렇게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뭐 조국 장관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이 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한 그 배경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에서도 충분히 이거 최종 결정을 보고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이제 결정을 먼저 그 당사자인 조민 그 의사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조민 씨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문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판단 결과가 나오면 그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지 그 과정이 조금 예, 앞서갔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조 전 장관 측에서 아마 행정소송 들어갈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자, 야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부산대의 결정에 따라서 이 부산대의 결정의 근거는 결국 입시에서 영향을 미쳤던 7대 스펙이 허위라는 그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3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예.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부정 행위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판이 3심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입학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점수를 인정하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정유라 씨 예. 얘기 항상 여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재판이 나오기도 전에 막 관련자들 처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뭐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 전까지도 부산대가 계속 미적미적거린다는 비판을 계속 받았었어요. 정치적으로 오히려 받았습니다. 예. 오히려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예. 이제 와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뭐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유은혜 장관이 먼저 지시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판단을 한 것일 거고요. 네, 제가 그래서, 조금만 보태면요. 20초밖에 없어요. 네, 예. 이게 정유라 씨와는 굉장히 상황이 다른 게 당시에 이어야 되는 재판이 아니라 교육부 특별감사 그리고 내부 조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을 근거로 했는데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미 처벌이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다른 경우는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허위 그 사실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예.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예, 생각을 뭐 그건 합니다. 뭐 부산대에서 인정한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못다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재현 민주당 국제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